베개에 누르기란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다. 적이 달려들려고 하면 시초에 억누르고, 뛰려고 하면 행해지기 전에 제압하고, 베려고 하면 그 직전에 억제하는 것이다. 일본 무사 미야모토 무사시의 말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일본 에도 시대의 전설적인 검객입니다. 13살 때부터 29살까지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고수들을 찾아 수십 차례의 진검 승부를 펼쳤지만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년에 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정리해 오륜서를 남겼어요. 그는 적을 대할 때 베개에 누르듯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누워있다가 일어나려는 사람을 생각해봅시다. 그 사람을 가장 간단히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머리부터 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막 움직임이 일어나려는 찰나 제압하기 가장 쉬운 순간이지요. 공부를 할 때도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적과 마주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적입니다. 하기 싫어 라는 분노, 한다고 될까 라는 의심, 내일부터 할까 라는 미혹. 이런 적들이 처음 모습을 드러낼 때는 안개처럼 흐릿합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집중이 좀 안 되네. 하지만 그 적은 시간 지날수록 조금씩 강해져요. 아, 공부가 안 된다. 오늘 그만할까? 그러다가 어느새 그 적은 우리를 점령해버립니다.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도저히 못 참겠어.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적의 베개를 눌러야 합니다. 공부의 적과 마주치거든 그 녀석이 일어서려는 순간에 안 돼 하고 가차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그때가 적을 물리치기 가장 쉬운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365 공비타민, 공부의 적을 만나거든 베개를 눌러라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황농문 선생님의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한 몰입 그리고 보통 수준의 몰입에 들어가는 방법, 몰입도를 어떻게 하면 손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죠. 오늘은요, 몰입에 들어갈 때 주의해야 할 점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황농문 선생님이 강한 몰입에 들어갈 경우,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몇 날 며칠씩 강하게 집중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셔서 쓰신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몰입도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일과 공부에서 생산성을 올리는 데에도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몰입에 들어가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몰입도를 올릴 때 천천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운동의 중요성부터 시작을 하도록 해보죠. 그동안 저는 늘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팟캐스트의 첫 번째 에피소드도 공부의 시작은 단언컨대 운동이었고요. 제가 강연을 다니거나 조언을 해줄 때마다 항상 운동부터 하세요. 운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고요. 저 역시 이런저런 일과 중에서도 운동하는 시간을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드라마 미생에 이런 멋진 말이 나오죠. 무언가 해내고 싶은 것이 있거든 체력부터 길러라. 황농문 선생님 역시 몰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운동을 꼽습니다. 몰입에 들어갈 때 주의할 점 2가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몰입을 경험한 것은 1990년 2월이었다. 미국에서 포스닥 생활을 2개월 정도 남겨놓은 때였다. 당시 나는 가족을 한국에 남겨두고 혼자 지냈기 때문에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았다. 최선의 연구활동이란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의식이 있는 한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어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다. 실제로도 실험을 하다가 실험 결과가 잘 해석되지 않을 때는 의식이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그 실험 결과의 의미만을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가 온통 그 문제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야말로 다른 생각이 전혀 없이 오로지 그 실험 결과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상태는 일상의 나와는 확실히 달랐다. 의식의 흐름이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연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몰입 상태를 경험한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했다는 생각에 뛸 듯이 기뻤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바라던 최선의 상태였다. 이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지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생각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상당히 높은 빈도로 얻어진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상태가 스트레스보다는 오히려 쾌감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도가 지나쳤는지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가 아주 맑아져서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랐다. 당연히 침대에서 일어나 떠오른 아이디어를 적었다. 그리고 다시 누웠는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떠올랐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다가 새벽 3시가 넘었다. 아이디어도 좋지만 이제는 그만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다. 그런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것이다. 잠깐 잠이 들었다가도 아침이면 일어나자마자 생각이 이어졌다. 이런 일이 며칠간 계속되자 수면 부족으로 몸이 점점 지쳐갔다. 몸은 지쳤는데 밤마다 머리는 맑아지고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고 잠이 오지 않았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나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뭔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정신이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켰다. 그런데 뉴스고 드라마고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머리는 여전히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느 순간 스스로 생각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불안감은 더 커졌다. 그렇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면서 대중가요 테이프를 틀었다. 그 테이프는 몇 개월 동안 반복해서 들은 것이어서 아주 익숙한 노래들이 연달아 흘러나왔다. 그때도 머릿속의 의식은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바로 그때 묘한 일이 벌어졌다. 문제에 대한 생각으로 붙잡혀 있던 의식이 한순간 잠깐 그 노래를 듣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다시 생각이 이어졌다가 다시 잠깐 노래를 듣는 것이 반복되더니 어느 순간 노래를 듣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대체해버렸다. 불과 몇 분 만에 일어난 변화였다. 나는 겨우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일단 그 상태에서 나오자 그 전의 상황이 아주 심각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몰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것. 그래서 잠에 골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몸을 지치게 하는 운동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이때부터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다. 나의 예상은 적중했다. 매일 테니스를 규칙적으로 치면서 몰입을 했더니 잠이 오지 않는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후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했더니 몰입적인 사고를 몇 년씩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오히려 몸이 건강해지고 의욕이 넘쳤다. 운동은 몰입 상태에 들어가거나 몰입 상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몰입 상태에서 빠져나와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규칙적인 운동을 계속했다. 장기간의 몰입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얻은 결론 중 하나는 몰입적인 사고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점이다. 저명한 과학자나 예술가들 중에는 젊은 나이에 죽거나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을 앓은 사람들이 많다. 이들 중에는 몰입 상태에서 무리를 했던 사람이 아마 적지 않을 것이다. 몰입 상태에서는 평소에 그렇게도 갈구하던 아이디어가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약간의 쾌감이 동반되어 지치는 줄 모르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신적으로 흥분이 돼서 잠을 못 이루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모차르트의 생을 그린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악상이 떠오른 모차르트가 잠도 안 자고 계속 곡을 쓰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극도의 몰입에 빠져있는 상태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모차르트가 몰입 상태에서 너무 무리를 해서 요절했으리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뉴턴이 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인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아인슈타인 역시 고등학교 시절 심각한 정신질환의 징조를 느꼈음을 밝힌 적이 있고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화가 반 고흐도 정신분열증을 앓았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 나오는 천재 수학자 존 내쉬는 뛰어난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오랫동안 정신분열증으로 고생을 해야 했다. 조울증을 앓은 천재들은 훨씬 더 많다. 진화론을 이야기한 찰스 다윈, 양자의 역학을 확립한 닐스 보어,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 로드 바이런, 알프레드 테니슨, 음악가 슈만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호사가들은 이들이 앓았던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이 천재성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이들 역시 몰입에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했다면 훨씬 건강하고 왕성한 활동을 펼쳤을지도 모른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일 점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요,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서는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늘어나고요, 그 신경 전달 물질들 간의 밸런스도, 조화도 잘 맞춰진다고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뇌 안에는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지요. 뉴런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이 신경세포들의 말단, 끝부분은 떨어져 있어요.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된 부분을 시냅스라고 했는데 그 시냅스에서는 신경세포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이 떨어진 사이에 자극을, 정보를 던져서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지붕과 지붕 사이에서 이쪽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쪽지에 써서 돌에 싸가지고 저쪽 지붕 위에 있는 사람에게 던져서 전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데 필요한 물질, 지붕과 지붕 사이에서 던지는 돌들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조절하는 물질들도 통틀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신경 전달 물질에는 이를테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도파민은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자신감이 생기게 하고 공부와 집중력에 관계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세로토닌은 예전에 세로토닌 하라라는 책에서 유명해졌는데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신경 전달 물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정신과에서 처방되는 약들은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의 양을 조절한다든지 그들 사이의 밸런스를 맞춘다든지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은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늘려주고요. 그들 사이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감정적 상태, 정신적 상태를 최상 상태로 알아서 맞춰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천천히 생각하기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구든 사업이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물론 이렇게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몰입으로 이어져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 나아가면은 이러한 고민들이 노이로제나 신경쇠약으로 변해요. 고민과 걱정이 효과적인 문제 해결로 연결되지 않고 스트레스와 고통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부작용에 시달려 보신 분들은요, 몰입을 하려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으면은 지레 겁을 먹고 깜짝 놀라 거기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몰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황동무 교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안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생각하기의 중요성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적당한 걱정이나 스트레스는 그 문제에 몰입을 하게 만들고 몰입된 상태에서 높은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지만 과도한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오히려 위기감을 조성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한다. 분명한 것은 걱정이나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유도한 몰입 상태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기능을 주는 걱정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주는 몰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내가 추천하는 것은 슬로우 싱킹, 즉 천천히 생각하기이다. 천천히 생각하기는 명상에 가까운 행동이다. 온몸에 힘을 빼고 목을 뒤로 기대고 편안하게 앉아 명상을 하듯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를 아주 천천히 생각한다. 자율적으로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천천히 생각하기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여기에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면 더 좋은데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땀을 흘리는 규칙적인 운동이 효과적이다. 생각을 많이 하면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아프거나 심한 피로를 느낀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양상은 화두선에서 이야기하는 상기와 비슷하다. 머리가 아프다면 무엇인가 긴장을 했거나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네, 여기에 나오는 상기라는 거는요, 윗상자에다가 기운할 때 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가 위로 몰린다는 거예요. 명상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혹은 무협지를 많이 읽으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단전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 상기예요. 기가 머리 쪽으로 몰려서 두통이 심해지고 눈이 뜨겁고 그런 증상입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은요, 우리의 옛말에 수승화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승, 물은 승, 올라가고, 화, 불은 강,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불, 따뜻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야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차갑게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거죠. 반대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통이 지끈지끈 올 때, 머리에 열이 오를 때, 그리고 발이 냉동실처럼 차가울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상기라는 건요, 따뜻해야 되는 기운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 위로 올라간 거니까 그것이 스트레스로 왔던, 업무 부담으로 왔던, 긴장으로 왔던 간에 하여간 안 좋은 부작용입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몰입을 시도할 때 규칙적인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어진 문제를 되도록이면 천천히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안 생기고 몰입적인 사고의 부작용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몰입을 시도하다가 머리가 아픈 경우에는 땀을 흘릴 수 있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동시에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먹으면서 생각의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알파파가 나오는 상태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온몸에 힘을 빼고 명상하듯이 생각을 하면 머리 아플 일이 거의 없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기 슬로우 싱킹에는 좋은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천천히 생각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부담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단어를 외우기 싫고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수학 문제집은 보기도 싫습니다. 직장인들은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원고를 써야 되는데 모니터를 보기가 싫고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그럴 때는요, 이 슬로우 싱킹, 살살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의식적으로요, 살살 생각해야지, 천천히 생각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비유하건대 자동차라면은 시속 10km 정도 될까요?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듯이 그렇게 살살 꾸려가 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이렇게 부담 없이 슬슬 시작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슬슬 컴퓨터를 켜서 슬슬 한두 문장씩 쓰기 시작하면, 슬슬 영어책을 펴서 슬슬 한두 문장씩만 재미삼아 번역하기 시작하면, 혹은 영어 듣기 평가를 틀어놓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듯이 슬슬 시작을 하면 분명 그러다 보면 몰입도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강도 높게 공부하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언젠가 여기서 나누어 드린 아주 작은 반복의 힘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다이어트건 공부건 어떤 목표건 간에 큰 거를 왕창 단박에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 뇌에서 거부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러한 두려움을 우회해서 뇌에서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일부터 조금씩 시작하면서 대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눈덩이 굴리듯 굴려나가 우리의 하나의 확고한 습관으로 확립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몰입에 대해서도 아주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슬로우 싱킹, 천천히 생각하기가 아주 작은 반복의 힘과 맥락이 닿는 부분입니다. 또 이 천천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다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그때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속도를 좀 낮추어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혹은 공부를 하다가요,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의식적으로 마치 자동차의 기어를 낮추듯이 혹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듯이 조금 살살 해야지 라고 내 몸의 속도를 낮춥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이 귀신처럼 알아서 스트레스가 갑자기 확 낮아져요. 우리 스스로를 토닥토닥 할 수 있는 셀프 힐링의 방법으로서 제가 종종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아지면은 다시 몰입도를 살살 가속 페달을 밟으며 끌어올리면 되는 거죠. 리드미컬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듯 강도 높게 엑셀레이터를 밟았다가 스트레스가 느껴지면 속도를 조금 늦췄다가 그래서 엔진 부하가 사라지면 다시 악셀레이터를 밟듯이 우리가 일하거나 공부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살살 다독거리기 위해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현명하게 번갈아가며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몰입에 들어갈 때 주의해야 될 점 2가지, 운동과 천천히 생각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제 페이스북 페이지 허생의 즐거운 편지, 혹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